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승입니다. 저는 이제 중남미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칠레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또 그쪽 친구들을 사귀고 또 적지 않은 여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 또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엄청나게 다양한 과일들 이런 것들에 되게 빠져들면서 이거는 뭘까 이 땅은 뭘까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음식에 조금 많이 이제 빠져들고 천착하고 자료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갖게 됐어요. 제가 멕시코를 되게 좋아하는데 멕시코의 이제 몰레 같은 견과류 그리고 초콜릿 그리고 말린 과일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넣고 정말 오랫동안 끓인 음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요리라기보단 그거에 이제 소스로서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데 칠면조라든지 닭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만들어 먹죠. 그래서 또 칠레 엔 노가다 칠레 하면 고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추에 되게 큰 고추, 포블라노 고추 안에 이제 고기 속을 넣고 그걸 또 튀기고 또 이제 호두나 견과류를 많이 넣은 소스, 아주 하얀색 소스에 이렇게 대고 또 석류를 뿌린 되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먹는데 뿌에블라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다녀온 중남미 지역이 쿠바인데 이제 그 쿠바에 다녀와서 쿠바 푸드 스토리즈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크리올 음식, 원더 토착적인 요소가 있고 원주민들의 요소가 있고 또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남겨준 그런 이제 요리 방식이라던가 재료라는 그런 것들이 믹스돼서 이제 수세기간 만들어진 그런 토착 음식들 를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스페인어 전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리오요라고 하면은 중남미에서 태어난 스페인 사람들을 크리오요라고 하면서 이제 중남미계 백인들을 크리오요라고 하는데 중남미 사람들은 크리오요라는 거를 이제 자기의 것 이미 이제 몇백 년 지났어요. 그런 식민의 과정을 거치고 자기 것이 된 그거를 크리오요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사람들의 조금은 숨겨진 관광객들이 맛을 볼 수 없는 그런 크리올 음식들에 대한 쿠바도 그런 것들 이제 쿠바에서 정말 단순하게 먹다가 쿠바에도 이런 게 있었겠구나 또 탐구하면 이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그 영화를 보면서 했고 칠레에서도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상당히 정말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특별한 음식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몇백 년간 이렇게 만들어져 온 그런 크리오요 음식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멀고 요원한 것 같기는 해요. 좀 그래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탐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맥주에 이렇게 고춧가루도 넣어 먹고 멕시코에서 워낙 그 고추인데 그냥 우리식의 고춧가루 되게 거칠고 그냥 김치 만드는 그 고추가 아니라 레몬도 넣고 맥주에 그렇게 넣어 먹는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멕시코에서는 하마이카라는 음료를 정말 많이 마시거든요. 그게 그 히비스커스라고 한국에도 지금은 많이 먹는 것 같아, 마시는 것 같은데 그 약간 시고 씁쓸한 맛으로 먹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단맛을 너무 좋아해서 설탕을 많이 넣고 이렇게 또 식혀서 이제 얼음도 넣어서 차게 마시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식사에 다 곁들여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항상 좀 단 음료랑 같이 먹는 경우가 좀 많은 거고 와인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음료수를 아구아라고 하는데 아구아는 이제 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그런 재료를 넣고 좀 물로 많이 희석하고 단맛을 내서 먹는 오이 같은 것도 이렇게 마셔봤던 것 같고 오렌지도 이제 주스보다 훨씬 묽게 하고 달게 해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제 하마이카 외에도 오르차따라고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료수인데 이제 추파라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그 즙을 내서 이렇게 뽀얗게 먹는 좀 특이한 음료수예요. 제가 발렌시아에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오르차따를 그 추파로 만드는데 추파가 이제 중남미에 없으니까 쌀을 가지고 오르차따를 만듭니다. 그러면 쌀을 그냥 생쌀을
갈아서 그 쌀의 그 전분지를 하얗게 내가지고 거기에 계피와 설탕과 이런 걸 넣어서 차게 먹거든요. 남미에로 오면 또 마떼차라는 게 되게 참 많이 한때 다이어트처럼 많이 열풍이 있었는데 파라과이 과라니 원주민들이 마시던 차라고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마떼라고 하지 않고 때레레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 종류의 그 토착 풀들을 같이 지지겨 가지고 이제 즙을 내서 먹는데 그때 까헤라고 하는 그 과라니어로 그런 풀이 있는데 그게 지금의 스테비아거든요. 그래서 참 중남미는 조금씩 알아가면은 이런 식물 자원이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남아메리카 음료를 좀 떠올린다 하면은 마떼가 그래도 가장 뭐 일상에서나 이제 또 추위에서나 뭐 언제든 이렇게 곁들이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칠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엠파나다라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반죽 안에 소를 넣는 만두 같은 건데 보편적인 고기 파이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칠레에서는 이제 소고기, 뭐 양파, 올리브, 검정 올리브 그리고 달걀 같은 거 넣어서 속을 만들어서 밀가루 이렇게 반죽에 싸가지고 이제 오븐에 구워서 먹거든요. 그리고 뭐 안띠꾸초라고 페루 음식으로 조금 더 알려져 있긴 했는데 소위 염통으로 이렇게 꼬치구이를 하는데 이게 칠레가 9월 달에 이제 독립기념일 축제가 이틀 있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이제 꼬치구이랑 이제 피노랑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만든 여러 칵테일들. 또 약간 원주민적인 전통으로 가면 이제 다말, 옥수수 반죽에 이제 여러 가지 속을 넣고 사이즈도 크고 작고 한데 그리고 그거를 잎에 싸가지고 물에 약간 끓여내기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구워내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조리하는데 또 많은 여성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마치 떡을 하고 잔치를 하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따말이라는 걸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축제성과 연관된 그런 좀 특별한 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남미 음식이 생각보다 저는 향신료가 강하거나 센 음식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엄청난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는 한국이 엄청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되게 셀 수는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향신료가 커민이라는 거. 스페인어로는 꼬미노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그냥 뭐 오레가노나 통상적인 이제 유럽의 어떤 허브 정도 그 외에는 특별하게 강한 게 없고요. 이제 사실 고추도 향신료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추 원산지니까 굉장히 맵거나 세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멕시코 외에는 그렇게 매운 음식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약간 고추를 가미하는 정도의 음식이고 크게 어떤 거부감이나 진입장벽이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중남미 음식 자체가 오히려 되게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쿠바 같은 경우는 매운 거를 거의 먹질 못하거든요. 라면 같은 것도 나를 죽이려고 해 이 라면 정도의 이제 맵기도 그 정도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다양하기도 하고 향신료 자체를 과하게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먹는 게 한국에서 한 두세 종류밖에 실질적으로밖에 없으니까 좀 상상하기 힘든데 이제 멕시코는 60종류가 넘고 페루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멕시코가 고추 원산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원산지가 페루, 볼리비아, 이 안데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 모든 고추는 깝시쿰 아눔, 그러니까 1년생 그 고추라는 뜻이고 근데 페루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렇게 남미로 오면은 그 외에도 이제 종이 굉장히 더 다양하고 품종은 더 다양하죠. 그런데 사실은 페루만 해도 지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페루의 것이 세계를 뻗어나가는 건 조금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멕시코가 세계와의 연결성이나 바다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고추가 멕시코에서 온 것이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품종적으로나 계통적으로 봤을 때 종의 다양성이 더 다양한 곳은 페루나 이런 볼리비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보카도를 처음 먹어보고 어떻게 조리해야 될지 되게 난감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칠레도 아보카도를 정말 많이 수출하는 곳이거든요. 1년 내내 이제 품종이 다양한 것들이 최소 한 7, 8종은 본 것 같아요. 모양도 뭐 길쭉하고 또 둥그렇고 표면도 거칠고 뭐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들이 먹는 건 그냥 약간 타원형의 그건데 이제 하스라고 하거든요. 그 하스는 어떠냐면 껍질이 되게 두꺼워요. 두껍고 그게 전부 이렇게 수출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리한 품종들이 다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스도 그렇게 해서 보존성이나 수출이나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유리해서 선택이 되고, 물론 이제 맛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이 하스가 많이 선택이 되고 한국으로는 거의 그것만 오는 것 같아요. 항상 원산지 싸움은 어디가 원산지도 상관없이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에콰도르와 페루 그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열대 우림 지역이고 특히 메소아메리카,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그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이 카카오가 굉장히 귀한 자원으로 쓰였고 카카오를 가공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씨앗을 꺼내가지고 그걸 말리면서 발효를 거쳐야 되고 그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으깨면서 이렇게 또 볶고 굉장히 좀 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화폐로 사용됐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은 카카오 씨앗을 모조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화폐로 이렇게 통용되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진흙으로 만든 가짜 카카오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저희들 초콜릿으로 고형으로 먹는 것이 되게 흔한데 항상 한 거의 19세기까지 항상 카카오는 음료수였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한 그 카카오도 그 마시는 음료수였죠. 그래서 한 이탈리아 사람은 실제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무 돼지한테 줘도 먹지 않을 맛이 없다고. 왜냐면 그 되게 쓴맛이 나는 카카오 그냥 고추도 넣고 여러 향신료도 넣고 단맛이라던가 우유라던가 이런 게 빠진 카카오 음료는 사실 맛이 좀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낯설기도 하고 그런 혹평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감미롭고 고유한 맛 이런 것들 또 설탕을 가미하면 그게 금세 맛이 좋아지잖아요. 멕시코에서 그 카카오 음료를 마시던 방식이 스페인으로 가고 그것이 또 프랑스로 퍼지면서 굉장히 매료되었어요, 이 맛에. 그리고 그 굉장히 맛있는 이제 놀라운 그 바닐라라는 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바닐라를 넣은 카카오 음료라.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이거를 이제 바닐라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19세기에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자연이라는 게 너무 신비한 게 그 바닐라 꽃이 피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왜냐하면 그 멕시코에 사는 그 벌레들이나 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고안한 게 그 바닐라는 손으로 일일이 전부 다 수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이제 프랑스가 바닐라를 키우는데 성공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자기 식민지에 주로 심었죠. 지금 레유니옹 섬이나 마다가스카르로 퍼지게 되고 또 이제 또 부유해진 중국인들이 바닐라 맛을 알게 되면서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도 바닐라 재배를 많이 중국인들 이제 주축으로 해서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바닐라는 이제 카카오보다 재배나 가공이 더 힘들거든요. 쉽지 않은 노동과 막 인내심을 가지고 그거를 뭐 한두 달씩 해야 간신히 그 바닐라 꼬투리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사랑을 받다가 이제 고형 초콜릿이 나오면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물품이 된 것 같습니다.